새벽 2시 잠든 도시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 시각에 한 남자가 어머니 집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구겨진 코트를 걸친 그 남자는 바로 큰아들이었고 그의 두 손은 겨울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가족들은 인터폰 화면 속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나 이혼당했어요. 큰아들이 현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예전에 자신만만하게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어젖히자마자 큰아들의 팔을 잡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형, 지금 여기 왜 온 거야? 둘째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큰아들은 그런 동생의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코트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것은 병원 계약서 복사본이었고 그 위로 큰아들의 수술복 명찰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던 그 명찰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 병원에서 잘렸어.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이혼 조정 통지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날아온 그 문서는 큰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이미 마른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처가가 날 버렸어 라고 말하는 큰아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딸이 휴대폰을 들고 110일을 누르려 했습니다. 새벽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가족이라 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막내딸의 손을 내리게 했고 그 손길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틈으로 큰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문고리를 잡지 않았고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큰아들이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읊조리듯 내뱉은 그 말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가 인터폰 화면을 캡처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바닥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고 큰아들은 이거라도 받아달라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그 봉투를 발로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끝낼 생각 마. 큰아들이 손을 뻗어 둘째 아들의 손목을 잡으려 했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이 달려와 큰아들의 손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막내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큰오빠를 그토록 따르던 막내가 이제는 오빠를 막아서며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고 그 모습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걸친 낡은 가디건이 새벽 한기에 흔들렸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했지. 그 한마디가 현관 앞 공기를 갈랐고 큰아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주저앉았습니다. 코트 자락이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졌고 흩어진 서류들 위로 큰아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새벽 2시에 그 현관 앞에서 한때 촉망받던 의사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사인 큰아들이 왜 새벽에 어머니 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가족들은 그토록 차갑게 그를 외면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은 절연이라는 단어를 처음 입에 올렸고, 한때 화목했던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절연했습니다. 화면이 4년 전으로 전환되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고 그것은 가족관계 단절 각서 사본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가족 모두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품고 있는 무게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마트폰 은행 앱 화면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년간의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모두 큰아들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의대 학비, 전공의 시절 생활비, 개원 준비금까지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냈던 돈의 흔적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한테 준 돈, 전부 이체 내역 있어. 언제 얼마 보냈는지 다 증거로 남겨뒀다고.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프린터에서 방금 뽑아낸 법률 상담 메모를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거기에는 부양 의무와 관련된 법적 조항들이 빨간 펜으로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혼자서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병원 근처도 가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상하시니까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그 병원에 취직했을 때 자랑스럽게 건네주었던 명함이었고 어머니는 그 명함을 아껴두었다가 지갑에 넣고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그 명함을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지만 가족이 모인 식탁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앉던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누구도 그 자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음식들은 예전보다 가짓수가 줄었지만 남은 가족들은 오히려 더 편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기분을 맞추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에 큰아들 번호가 차단되어 있는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큰아들 이름 옆에는 빨간 차단 표시가 선명했고 어머니는 가끔 그 화면을 보다가도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상처가 이미 어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 통장에 큰아들 100만 원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전화를 걸어 왜 돈을 보내느냐고 물었겠지만 이제 어머니는 그 알림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서 온 입금처럼 무덤덤하게 지나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입금 내역을 보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
형이 죗값으로 내는 거지 효도 아니야. 받을 것도 없고 돌려줄 것도 없어. 막내딸이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이 다시 오면 문 열어주지 말자. 우리가 약해지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예전에는 큰아들이 좋아한다며 고기를 듬뿍 넣어 끓이곤 했는데 이제 그 고기를 넣을 이유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냄비를 바라보다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장 되려다 이렇게 됐어요. 다 잃었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부양의무 제외 서류, 그거 기억하시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째 아들과 막내딸, 둘째 며느리 모두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그것은 4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 큰아들이 고개를 떨궜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큰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을 다스려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내가 날 버렸냐? 큰아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현관을 감싸고 있었고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이 버린 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온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함께 고생하며 형을 밀어주었던 동생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러 온 큰아들 앞에서 가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촉망받는 의사였던 큰아들이 왜 가족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은 병원장의 한마디 제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년 전 큰아들은 규모가 큰 개인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건이 좋았던 곳이 바로 이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넓은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장래가 보장된다는 말에 큰아들은 고민 없이 이 병원을 선택했고 가족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장이 큰아들을 따로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병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느긋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선생, 내 딸과 한번 만나볼 생각 없나? 큰아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 병원 내에서도 미모와 학벌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원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큰아들은 딸의 명함을 받았고 그날부터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남은 빠르게 진전되었고 병원장 집안에서도 큰아들을 나쁘지 않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장이 큰아들을 다시 불러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가 마음에 드네. 앞으로 병원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사위가 된다면 지분 승계도 생각해 볼 수 있어. 큰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봉직이가 아니라 병원을 소유하는 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갈 때부터
꿈꿔왔던 성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고 큰아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의 아내, 그러니까 안사돈이 되는 여자는 큰아들의 가족 배경을 꼼꼼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형제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집안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안사돈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쩔 거예요. 병원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아내의 말이 계속되자 결국 큰아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병원장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되려면 집안 정리를 해야 해. 우리 집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싫어하거든. 큰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구체적인 내용이 따라왔습니다. 며칠 후 처가 집 서재에서 큰아들은 두꺼운 계약서를 받았고 거기에는 가족 관련 리스크 조항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큰아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원가족과 금전적 연결 금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장 측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부양 의무 문제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 수입이 가족에게 흘러가는 일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지분 승계가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원장 자리, 지분 승계, 수십억 원의 가치라는 단어들도 함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좀 바빠질 거라서.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큰아들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지만 바쁜 건 알겠다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큰아들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은 처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가요. 둘째 아들이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처가만 챙기냐고 형이니까 한 번은 이해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 끼지 마. 내가 내 사정을 뭘 알아. 그 말 한마디에 둘째 아들은 할 말을 잃었고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큰아들은 점점 더 가족과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병원장이 큰아들에게 최종 계약서 서명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큰아들은 처가 집 서재에서 펜을 들고 계약서 앞에 앉았습니다. 계약서 옆에는 부양의무 제외 관련 서류가 함께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 밥을 차려주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공부 잘하면 된다며 허리를 펴지 못하면서도 웃어 보이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결국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추었던 손이 다시 움직였고 종이 위에 서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은 성공을 선택했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아직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기회만을 바라보며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변하기 전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가족들이 그토록 분노했는지, 왜 절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간에 일어나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갔고 그렇게 만든 반찬들을 용기에 담아 둘째 집 냉장고를 채워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아이 넷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며느리가 반찬 걱정 없이 아이들 밥상만이라도 편하게 차릴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손등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 새 없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현장에서 인정받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면 봉투에 현금을 넣어 어머니 생활비로 드렸고 어머니가 받지 않으려 해도 식탁 위에 슬쩍 놓아두고 갔습니다. 형이 의사가 되면 우리가 편해질 거라고 믿었던 시절, 둘째는 자신의 몫까지 아껴가며 형의 학비를 보탰고 그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이 넷을 키우면서도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막내가 겨우 잠들면 슬그머니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약을 챙겨드리고 물을 따라드렸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꼭 약 드시고 주무시라며 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아이들이 할머니를 못 본다며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한다며 아들 넷이 크는 거 다 보셔야 한다며 잔소리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막내딸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날마다 엄마 병원비라는 항목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 돈 걱정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고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시면 바로 큰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결혼도 미루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시집가면 자주 못 본다며 아직은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큰아들도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내가 의사 되면 다 갚을게, 엄마 고생시킨 거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는 꼭 케이크를 사들고 왔고 명절에는 누구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동생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 이직한 뒤로 큰아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익십을 반복했고 누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며칠씩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었냐고 물어도 읽기만 하고 넘어갔고 막내딸이 오빠 언제 와라고 물어도 바쁘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어머니가 천천히 드세요 라고 말해도 배고프니까 먼저 먹는다며 대꾸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가 싶어 넘어갔지만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의 가방을 슬쩍 집어들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시장에서 샀어.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고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예의부터 배우세요, 형님.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내를 나무라는 대신 둘째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수 씨, 말버릇 조심해.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둘째 아들이 벌떡 일어났고 형에게 따졌습니다.
형, 지금 누구 편이야? 형수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엄마한테만은 그러지 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하지만 큰아들은 내 아내가 우선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케이크도 자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아내가 피곤하대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사고를 고아서 산모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이거 먹으면 기운 난다며 정성껏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병원까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왔고 무거운 보온 용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어머니는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어머니를 맞이한 것은 큰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더니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잠깐만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건넨 사골 용기를 받아들더니 병실 근처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뼈를 고르고 핏물을 빼고 6시간을 끓인 그 사골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병실로 들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어머니는 병실 밖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등 떠밀리듯 병원을 나온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묻는 며느리에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얼굴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다그치듯 물었고 결국 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고 그것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열린 가족회의에서 둘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병원으로 찾아가자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했고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변한 건 알았지만 설마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대할 줄은 몰랐다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올라왔습니다. 막내딸이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년간의 이체 내역과 학비 지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고 엑셀 파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밤새 은행 앱을 뒤져서 큰오빠에게 보낸 돈을 전부 추적했고 그 금액을 합산하니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의대 6년 등록금, 전공의 시절 생활비, 개원 준비금으로 빌려준 돈까지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냈던 돈의 기록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오빠가 잊었나 봐. 막내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절대 혼자 연락하지 마세요. 큰아들한테 먼저 손 내밀면 또 당하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온 큰아들이 보였고 전 물리고 밤새 안아주던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이 어머니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맞기 전에 끝내야 해. 이번에 넘어가면 오빠는 평생 이럴 거야. 사골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야. 엄마 사고를.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자식들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큰아들이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막내딸, 그리고 어머니까지 네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벽면에는 병원장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큰아들 이름을 호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이 흰 가운을 입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을 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왜 여기까지 왔냐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형, 엄마를 왜 내쫓았어? 사골 들고 찾아간 엄마를 왜 쫓아냈냐고. 큰아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로비에 환자들과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고 큰아들은 가족들이 소란을 피울까봐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피곤해서 그랬어. 산후조리 중인데 손님 받기 힘들잖아. 둘째 아들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손님이라고 어머니가 손님이냐고 되물으려는 순간 막내딸이 먼저 나섰습니다. 오빠, 부양의무 제외 서류 있지. 그거 서명했어. 큰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 역력했고 당황한 나머지 병원장 측 변호사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변호사가 처리한 서류인데 어떻게 알아냈냐고. 둘째 아들이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 종이 서명했냐? 엄마 부양 의무 포기한다는 그 종이 내가 직접 서명했냐? 큰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비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가족들의 시선이 큰아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했어. 그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가 옆에 있던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몸이 무너져 내렸고 둘째 며느리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고 그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제 끝이에요.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막내딸이 큰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절연이야, 오빠. 앞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큰아들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내 성공을 망치냐?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내 직장이야. 내 직장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너를 망친 게 아니야. 내 욕심이 너를 망친 거야. 병원장 되겠다고 엄마를 버린 건 너잖아. 큰아들이 말문이 막혔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큰아들 앞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 두드리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키워온 어머니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하면서도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병원 로비를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막내딸이 어머니를 따라 나갔고 큰아들은 로비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정말로 절연했습니다. 큰아들 번호는 모든 가족의 휴대폰에서 차단되었고 명절에도 큰아들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큰아들 사진을 보다가 한숨을 쉬곤 했지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4년 전의 일이었고 가족들은 그렇게 큰아들 없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큰아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정리했으니 이제 처가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병원장 지분도 받게 될 것이고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는 곧 밝혀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다녀간 그날 저녁 큰아들은 처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고 거실에는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족이 찾아왔어요. 좀 소란이 있었는데 제가 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병원 직원을 통해 소식을 들은 것 같았고 팔짱을 낀 채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 또 난리야.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다면서 이러다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사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가난한 집안은 리스크라고 했잖아. 리스크 관리도 못하면 자격이 없어요. 당신 사위 될 자격.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병원장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고 큰며느리는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큰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장이 큰아들에게 야간 수술 스케줄을 몰아주기 시작했고 다른 의사들은 피하는 어려운 케이스들이 큰아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위라서 봐주는 것 같다는 말이 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부러 힘든 일을 맡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은 밤낮 없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야간 수술을 하고 나면 눈이 충혈되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료 의사가 좀 쉬라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잘해야 장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 상태로 수술에 들어간 큰아들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수술 중 작은 실수가 있었고 환자 보호자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병원장이 바로 PR팀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고 회의실에서 나온 병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위 문제로 병원 이미지가 흔들리면 끝이야. 일단 막아. 그 말이 직원들 사이에 퍼졌고 큰아들은 병원 내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큰아들은 희생양처럼 지목되었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자리에서 모든 화살이 큰아들을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장의 사위라서 함부로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장이 큰아들을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병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집도에서 빠져. 내가 수술대에 서면 환자들이 불안해해. 큰아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과 의사에게 집도 제외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고 고개를 숙인 채 원장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큰아들은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장인이 나를 집도에서 뺐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져. 우리 아빠 병원에 누를 끼친 건 너잖아. 그리고 며칠 후 큰 며느리가 큰아들에게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당분간 따로 살자고, 내가 일으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이 생각은 안 하냐고 물었지만 큰 며느리는 아이는 내가 키운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어쩌면 어머니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계음만 울리는 수화기를 들고 큰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또 끊어졌고 3번째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큰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장이 변호사와 함께 큰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병원장이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지분 계약 해지 준비를 했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큰아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분 승계를 받으려고 가족을 버렸는데 그 지분 계약이 해지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병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병원 지킬 거야. 내 때문에 수십 년 일군 병원을 망칠 순 없어. 그 말에 큰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의료 커뮤니티에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슬슬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큰아들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큰아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큰아들에게 사직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해고였고 큰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큰아들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큰아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아내도 미래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큰아들은 자신이 처가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후 큰아들은 병원에 남은 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었던 병원이었지만 이제는 출입증조차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으며 서재 쪽을 지나가는데 병원장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이미 잃을 것이 없었기에 큰아들은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고 큰아들의 눈에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사위 후보 리스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멈추었고 눈이 자신의 이름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이름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용이 대체 가능이라는 8글자가 빨간 펜으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에 들린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리스트에는 자신 말고도 다른 의사들의 이름이 있었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집안 배경, 성격, 활용도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도 병원장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봤구나. 뭐,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지.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저를 처음부터 이렇게 본 겁니까? 병원장은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도 계약이야.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지. 나는 병원 물려줄 사위가 필요했고 너는 출세가 필요했잖아. 공정한 거래였어. 큰아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던 아내, 인정받으려 노력했던 장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거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처가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거실에 아내를 앉혀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 리스트, 그 계약 다 알고 결혼한 거야. 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우리 집은 손해보는 결혼 안 해. 내가 쓸모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 큰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처가에서 도구였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사랑받는 사위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산이었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니 허탈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큰아들은 서랍에서 부양의무 제외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떨렸고 이 종이를 찢어버리면 모든 게 되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이미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접수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서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철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효력이 진행 중입니다. 공증까지 마쳤으니 단순 철회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는 번복이 쉽지 않아요. 전화를 끊은 큰아들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쓴 서명이 어머니를 버린 증거로 남아 있었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큰아들은 병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압박을 멈춰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지고 사라져. 내가 조용히 물러나면 소송도 최소화할 수 있어. 그게 내가 우리 집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야. 전화가 끊어졌고 큰아들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다른 병원에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병원장 사위였던 사람과 엮이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눈치였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큰아들은 병원 로비에서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차기 병원장이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가 집으로 가려 했지만 경비가 출입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 계십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큰아들은 아파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혼 조정 신청 화면 캡처였고 그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큰아들은 길거리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해고 통보 서류가 도착한 날 큰아들은 처가 집에서 짐을 빼야 했습니다. 경비를 통해 연락을 받았고 지정된 시간에 가면 짐이 로비에 나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가지 소지품이 전부였고 결혼 생활 몇 년의 흔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오는 큰아들을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장인도 장모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경비만이 무표정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짐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저렴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약속했던 지분 승계는 무효가 되었고 결혼 전에 받기로 했던 지원금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월급으로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돈뿐이었고 당장 몇 달치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바닥이 날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건을 협의하자는 내용이었고 큰아들이 아이 면접 교섭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는 볼 수 있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면접 교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 쪽으로 가고요. 큰아들이 직접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다가 겨우 연결이 되었을 때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우리 애한테 실패한 아빠 보여주기 싫거든. 전화가 끊어졌고 큰아들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사고 관련 소송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병원에서는 책임을 큰아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선생님 개인 과실로 몰고 가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책임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큰아들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병원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병원장은 자기 병원을 지키기 위해 사위였던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고 큰아들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원룸 근처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앉아 술을 마셨고 병이 비워질수록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게 문이 닫힐 때까지 마셨고 나와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길거리를 서성였습니다. 결국 골목 한켠에 주저앉아 그대로 잠이 들었고 새벽 찬 공기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 주머니에서 의사 면허증이 손에 잡혔습니다. 한때는 이 면허증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이 있어도 병원에서 쫓겨났고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아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예전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냈던 시절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둘째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고 오빠 최고야라는 막내딸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우리 아들 고생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라는 짧은 글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메시지들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가족의 감사가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기계음만 울렸고
차단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둘째에게도 막내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큰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둘째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지도 앱을 켜서 길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둘째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편의점 ATM에서 100만 원을 뽑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은 채로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점 세게 두드렸고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 이혼당했어요. 큰아들이 현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현관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화면을 통해 큰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둘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가. 한마디만 내뱉고 둘째 아들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큰아들이 엄마만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현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 모습은 새벽 2시에 처음 찾아왔던 그날과 똑같았고 절박함만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버티던 큰아들 앞에 마침내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큰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현관 바깥으로 나와 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어머니의 잠옷자락을 흔들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양의무 제외 서류 사본이었고 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서류 때문에 엄마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접수번호와 공증 도장을 천천히 확인했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을 쓸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순간 물기가 어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형, 이걸 왜 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병원장 되려고. 처가에서 조건을 걸었어. 가족과 금전적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부양의무도 정리하라고. 그래야 지분 승계가 된다고. 막내딸이 큰아들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팔아먹은 거야. 그럼 엄마는 뭐였어? 오빠한테.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있었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걸림돌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관 앞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르르 떨렸고 둘째 아들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막내딸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말에 스스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미쳤었어. 정신이 없었어.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큰아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현관 바닥에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예전에도 지금도. 돈 보내면 효도한 줄 알고, 돈 들고 오면 용서받을 줄 알고. 근데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큰아들이 품에서 구겨진 진료복 명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던 그 명찰은 이제 쓰레기처럼 구겨져 있었고 큰아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병원에서 쫓겨났고 아내한테 버림받았고 아이도 못 봐.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막내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버린 순간부터 오빠도 끝났어. 오빠가 뭘 잃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오빠가 선택한 결과야. 우리한테 와서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 큰아들이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줘. 처음부터 다시 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고 멀리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고 모두가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고 담담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는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 거, 그건 인정해 줄게. 큰아들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관계는 없어.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너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산다.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가고 우리도 우리대로 살아갈 거야.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자. 큰아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고 그것은 4년 전 병원 로비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고 미움이 아니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버텼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가족들도 하나둘 뒤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잠금 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햇살이 복도 끝에서부터 스며들어 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봉투를 주워 품에 넣고 큰아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현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큰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그제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날 아침에 끓여야 할 떡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떠난 뒤 어머니는 현관 바닥에 남겨진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안에 든 100만 원을 확인하고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쓰지 않을 것이었지만 버리지도 않았고 그것은 자식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었기에 차마 쓰레기통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네요. 들어가서 따뜻한 거 드세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 며느리가 끓인 따뜻한 유자차가 어머니 앞에 놓였고 어머니는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설날 아침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를 데리고 마트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떡국 재료와 전 부칠 재료를 사면서 둘째 며느리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도 거기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아들이 비싼 한우를 사들고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어머니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혈압약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 손을 잡았고 앞으로는 제가 다 모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둘째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걱정은 우리가 해요. 형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해요. 막내딸이 설날 상차림을 하며 말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떡국을 담고 나물을 그릇에 옮기면서 우리 이 정도면 잘 차린 거지라며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음식 가짓수는 줄었지만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다가 문득 손이 멈추었습니다. 예전에는 큰아들이 좋아한다며 돼지고기를 듬뿍 넣었는데 이제 그 고기를 넣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냄비를 바라보다가 불을 줄이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먹을 김치찌개를 정성껏 끓여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 통장에 큰아들 명의로 10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알림을 보고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돈을 보내냐고, 내 생활비는 어쩌려고 그러냐고 야단쳤을 텐데 이제는 그저 알림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 휴대폰을 조용히 넘겨받으며 말했습니다. 형한테 연락 오면 내가 받을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막내딸이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말하며 어머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고 거기에는 큰아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사진을 떼어낼까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둬라. 없던 일로 할 순 없잖아. 어머니는 사진 속 큰아들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새 이불을 가져와 어머니 방에 깔았습니다. 추우시면 안 되니까 따뜻한 걸로 새로 샀어요 라며 이불을 폭신하게 펴주었고 어머니는 고맙다고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저애도 결국 사람이 배운 대로 사는 거야. 어머니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처가에서 배운 대로 계산하고 조건 따지고 필요하면 버리는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산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고 자식을 미워하기보다는 안쓰럽게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설날 아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손자, 손녀들, 막내딸이 차례로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덕담을 하며 세뱃돈을 나눠주었고 손자들이 좋아하며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어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줘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떴습니다. 밥상을 물린 후 어머니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밥숟가락을 들었고
가족들이 따라 들었습니다. 절연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미움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남은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머니는 아픈 마음을 안고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 누가 와도 다시는 열지 않을 그 문 안에서 가족들은 조용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닦으면 밝아지고 방치하면 흐려진다고, 그러니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큰아들은 출세라는 거울만 닦다가 가족이라는 거울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 거울이 깨져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무언가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가족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